자,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이들 논술 가르치는 강사 이호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혹시 입시 한번 경험하신 분 계세요? 이제 둘째, 셋째 입시 하시는 거죠? 지금 첫째 하셨죠? 다른 분들은 다 이제 첫 번째죠. 그죠? 아마, 그래서 이 즈음에서는 아마 이제 흔히 말하는 입시 선배맘들의 성공담 같은 게 되게 갈증나게 좀 듣고 싶으실 텐데, 제가 조심스럽게 조언 하나 드리면, 그런 성공담보다는, 가슴 아프던 실패담을 잘 들어보는 게 좋습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게 다 아시겠지만 되게 유니크한 거잖아요. 그 녀석이니까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미탐에 보냈더니, 어찌어찌 잘 됐어! 라고 하는 얘기는 어쩌면 그 아이이기 때문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실패는 되게 보편적이어서, 실은 입시는 특정 시기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만 잘 피해가면 사실은 성공 확률이 되게 높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공부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실제 시험이나 입시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오늘 제가 이제 논술 얘기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논술을 잘하려고 하는 건 논리학자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입시에 성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올 여름에 이제 아까 들으셨으니까 수학 공부 열심히 시키시겠죠? 수학자 만드시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은. 수학에 도움이 되는 게 어떤 경우는 입시에 도움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이런 걸 잘 피해가는 게 되게 좋아요, 사실은. 그런 건 이제 사실은 실패담들 좀 있으니까 너무 이제 성공담에 취하지 마시고 그런 걸 잘 경계하실 때가 됐고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같이 말씀 나눌 건 입시 그리고 논술에 관한 얘기인데 첫 번째는 논술 전형에 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아이들한테 좀 들려주십사라고. 또 하나는 논술 시험에 관한 얘기예요. 그리고 제 수업에 관한 얘기 세 가지를 할 건데요. 잘 들으시고 참 이해하셔서 아이들하고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논술 전형에 관한 얘기인데요. 아구야. 페이퍼 참고 좀 해주시면. 잘리신 거 알겠죠? 그 논술 전형에 관한 이야기는 이런 질문을 통해 되게 많이 와요. 실은 논술까지 하는 게 힘들지 않겠냐. 실은 이제 현장에서 이제 어머니들하고 이렇게 간담회 설명회 하면서 이제 질문들 많이 받아보면 많이 나온 질문 중에 하나는 일단 액면 그대로 우려. 힘들지 않을까요? 이런 우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엄마는 시키고 싶은데 아이가 나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 요런 그 우려나 또는 그런 응답들은 아마도 논술 전형에 대한 이해가 다소 좀 부족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 설명 좀 드릴까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계속 잘리니까 그러네. 논술 전형은 그냥 플랜 B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애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논술 공부하면, 논술 공부를 해서 가장 베스트한 결과가 뭐냐라고 하면 논술 시험을 보지 않는 거라. 왜냐하면 논술 시험은 플랜 B이고 입시에서 플랜 A는 흔히 말하는 학생부 전형하고 수능 전형이에요. 여기서 끝나야 돼요, 사실은. 논술 시험을 볼 일이 없어야 된다니까요. 여기서 딱 끝나야 돼요, 사실. 근데 혹시 몰라서 이제 사실은 플랜 B를 대비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플랜 B는 사실은 작동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사실은. 작동했을 때 무방비 상태로 뭔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사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사실 논술 전형인 플랜 B는 요즘 흔히 하는 말로 플랜 B는 가성비 전형이어야 돼요. 가장 적은 시간, 노력, 비용을 투자해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전형이어야 되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필수 전형이어야 돼요. 또 어쩌면 늦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달고 가야 되는 거니까. 플랜 A하고 플랜 B 살짝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플랜 A의 가장 큰 입시에서의 장점이 뭐냐면 안정성이에요. 결과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부 전형은 이제 크게 이제 교과하고 종합으로 나뉘시는 건 알죠. 나뉘는 건 아시죠. 그죠? 근데 교과는 키재기니까 1.0에 수렴하면 무조건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결과를 어느 정도 알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설명드리기 전에 그러면 요 수능 전형이 정시 전형이잖아요. 나머지는 수시 전형이잖아요. 정시 전형하고 수시 전형의 가장 큰 차이는 지원 방식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정시 전형인 수능은 선 시험 후 지원이잖아요. 점수 알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수시는 일단 지원해놓고 나중에 시험 보는 거잖아요. 시험 결과를 모르고 원서를 쓰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 전자, 선 시험 후 지원인 전자 정시는 그래서 경쟁률 굉장히 낮아요, 사실은. 3대1, 뭐 2대1, 4대1 이렇게밖에 안 돼요. 점수 알고 쓰는 거니까요. 근데 수시 전형 중에서도 학생부 전형은 그런 성질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일단 교과. 알고 쓰는 거잖아요. 대학들이 다 공개를 해냈어요. 뭐 우리 대학의 교과의 최종 합격자, 커트라인 합격자는 뭐 2.0이에요, 2.1이에요, 1.4예요, 1.1 이렇게. 그리고 내 교과가 확실하잖아요. 이건 맞춰보면 아는 거잖아요. 붙을 수 있겠구나. 붙을 수 없겠구나. 처음부터 막 펑크 전략을 짠 건 입시의 합리적인 태도는 아니니까.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니까. 종합은 뭐 이거는 이제 교과하고 달리 뭔가 잠재적인 가능성 가지고 한번 노려볼까? 뭐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으신데 이것도 굉장히 점수가 이미 공개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자제분이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입시 결과, 입결을 크게 상회하거나 크게 하회하는 학종은 안 나와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학생부가 되게 독특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서류를 받아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독특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학교가 특목자사고에서 일반고가 됐거나 일반고에서 특목자사고가 돼서 커다란 구조적인 프로그램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 이상 3년간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등수를 유지한 학생들의 학생부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러면 학종에서 보는 건 뭐냐, 사실은. 사실은 그 수치 이면에 있는 잠재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그 실체는 환경의 경쟁력이에요. 환경의 경쟁력. 쉽게 얘기하면 학교 경쟁력을 보는 거예요, 사실, 결국엔. 이거. 두 학생이 같은 학교를 졸업했다고 치고요. 이 친구가 22년 졸업생, 이 친구가 23년 졸업생. 둘 다 학교 졸업할 때 5등으로 졸업했어요. 근데 첫 번째 학생은 졸업할 때 평균 교과가 1.5. 얘는 2.5. 아이고야. 학종 입사관들이 좀 더 우수하게 평가하는 학생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나군요, 나군. 왜냐하면 이 친구의 경쟁자들보다 이 친구의 경쟁자들이 훨씬 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지방 일반고에는 1.0에 수렴하는 내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학군지에는 없잖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한 놈의 독주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사실은. 엄청나게 센 놈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학종에서 뽑는 건 그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수능이 하루짜리 시험이잖아요. 혹시나 거기서 제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친구들이라면 3년간 꾸준하게 뭔가를 보여주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게 학종의 실체예요, 사실은. 서울대 학종의 실체를 그냥 아주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일이 있어도 연세대나 고려대급의 애들은 뽑지 말자예요. 그게 서울대 학종의 핵심이에요. 연대 학종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가능하면 서울대급의 애들을 납치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고대나 성대급 애들은 절대로 뽑지 말합니다. 그게 연세대학교의 학종의 실체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게 이제 수험생 당사자 입장에는 되게 억울하고 이게 그럼 고교 등급제 뭐 이런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입사관 입장에서는 학교 입장이 되게 합리적인 거예요, 사실은. 똘똘한 애를 뽑고 싶은 거잖아요, 사실은. 입시의 핵심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 종합도 이미 점수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합격할 건지 말 건지를 합리적으로 원서를 잘 지도를 받고 쓴다면 어느 정도 예측치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다만 이 학생부 전형의 단점은 특히 이제 우리 자제분 학년 친구들은 이제 코로나도 겪고 이랬으니 한 학기 정도의 실수를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치와 실제 현실 가능한 학교가 굉장히 괴리가 많을 확률이 많아요. 그리고 이게 교과도 당연히 학군지 교과가 원래 안 좋을 테니 종합은 또 사실은 A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내 탓이 아니거든요, 사실. 학교 탓이거든. 처음부터. 그리고 이걸로 지금 내가 열심히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좋은 점은 거기에 맞춰서 간다면 합격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간다면. 다만 맞춰서 가려고 하니 먹을 만한 게 없는 거죠, 사실.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뭔가 또 세게 한번 해볼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학원 원장님들 되게 싫어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제가 드리면 학생부 종합 컨설팅 되게 많이 받으시잖아요. 이건 학원에서 받는 거 아니에요, 사실. 학교에서 끝나야 돼요, 사실은. 근데 우리 학교에는 그런 걸 안 해주더라. 그러면 그냥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학교 자체가, 입결 자체가 안 좋은 거니까. 지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입결이 가능한 학교에서는 이미 다 해요, 그런 거. 그리고, 그러니까, 지원에 대한 컨설팅은 학교에서 받으시고, 준비에 대한 건 학원에서 받으시면 되죠. 뭐 서류 작업을 한다든가, 뭐 면접 작업을 한다든가, 요런 거. 여튼. 얘는 그런 좋은 점이 있는데 한계가 분명하죠, 사실은. 목표할 수 있는 대학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수능은 이제 전형 방식 때문에 끝난 거잖아요, 사실. 대신에 수능은 학생부 전형과 달리 내 노력이 이제 빛을 발하는 거죠. 이를테면 지금까지 우리 학교에서 서울대 합격자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럼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나는 될까? 안 돼요. 앞으로도 없을 거거든요. 학교가 크게 바뀌지 않는 이상. 개인의 노력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학교에서 단 한 번도 수능 만점자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노력하면 그건 돼요. 수능은 열심히 하면 자기가 노력하면 되잖아요, 그거는. 그쵸? 근데 이제 요거 이제 끝마무리일 때 한 번 더 드릴 말씀이긴 한데요. 미리 조금 집중하실 때 들려드리면 아이들한테 꼭 이 얘기 좀, 그러니까 겁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잘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얘기니까 잘 말씀드려보세요. 아이들이 아마 여름방학 때 엄청 열심히 공부할 거고 선언했을 거예요, 사실은. 약간 우스갯소리로 엄마 내가 진짜 공부가 뭔지를 보여줄게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사실은. 진짜 우리 아이들은 여름방학부터 2학기 때 엄마들이 말릴 만한 상황이 벌어질 만큼 공부를 합니다. 와, 대학도 중요하긴 한데 저러다 우리 애 쓰러지면 어쩌지? 큰일 났는데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성적이 안 변해요. 내 인생에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데 성적이 안 변한다니까요. 왜냐면 성적이 변하려면, 성적이 오르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잖아요. 하나 필수적인 조건은 내 능력치가 좋아야잖아요. 그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공부 열심히 한다고 시험을 잘 보는 건 아니고 여튼 그게 비례한다고 치고. 두 번째는 옆에 놈들이 공부를 안 해줘야 돼요. 그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다 같이 열심히 공부하면 안 올라간다니까요. 근데 2학기 때는 전국 꼴등도 공부를 해요. 이게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그래서 아이들은 말 못할 굉장히 큰 고통을 경험해요. 왜냐면 나는 안 되나 이런 경험을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전까지는 내가 안 했으니까 안 된 거야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진짜 엄마한테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나 혼자 생각해 봤을 때
혼자 좀 이렇게 잘 때도 많았고, 뭐 이렇게 빈 시간도 좀 많았고, 열심히 안 한 거예요, 사실. 근데 본인이 진짜 기를 쓰고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안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청나게 큰 고통에 빠진다. 그러면서 엄마한테 막 조르기 시작해요.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엄마 이제 수시에 올인해야겠어. 뭐 이런다든가. 이 고통을 빨리 끝내고 싶으면 수시로 끝내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남들이 한 번도 안 하다가 갑자기, 엄마 나 논술을 막 2개, 3개씩 다닐래. 그런데 논술은 좋아질 수 있어요. 임실은 망가진다니까요. 그래서 막 요동치기 시작해요, 사실. 그러면 첫 번째 큰 실패가 끝나버려요. 그걸 다 반면교사를 삼아서 이제 졸업생들이 뭔가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실은 끝까지 달려봐야 돼요. 굳이 희망적인 메시지를 아이들하고 좀 교감하실 때 필요한 논리를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그 아이들이 크게 이제 성적이 변화되지 않는데 가장 큰 요인을 작동하는 건 졸업생들의 성적인 거잖아요. 6평, 9평의 성적치가 사실은 여의치가 않은 거잖아요, 사실은. 하반기에 9평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사실. 보통 반수생들이 이제 그때 이제 붙어서 이제 시험을 처음 또 치르죠. 반수생은 흔히 말하는 졸업생 중에서도 이제 극강의 애들인 거니까. 그러니까 나를 누르면 눌렀지, 나를 밀어 올려줄 애들은 아니거든요, 절대로. 근데 여튼 근데 전반적인 졸업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6평을 기점으로 해서 최정점을 찍었다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사실은 뭐 대성학원 정도 되는 그 뭐 이렇게 메이저급의 학원들의 상위반에는 6평대는 만점자들이 그냥 부직이 수준이에요, 사실은. 어디가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근데 그때부터 이걸 지켜나가야 생각보다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끝까지 달려봐야 돼요. 그러니까 플랜 A를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얘는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끝났단 말이에요, 지금 사실은. 5학기가 끝났으니까. 그 학종으로 내가 어떻게 노력한다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 판단의 영역.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선택을 할 거지, 이걸 개선시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얘는 개선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암초가 있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쉽지 않은 상대 경쟁의 어려움들이 존재하니 잘 얘기하셔야 돼요.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마지막까지.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마지막까지. 그리고 이게 예쁘게 끝나지 않으면 대응할 대책이 있어야 되니 얘를 잡자는 거예요, 사실은. 이를테면 학생부 전형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목표하고 현실이 잘 안 맞는다고 그랬잖아요. 특히 학군지 학생들 대부분 그래요,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수능은 이게 공부 열심히 하는 것과 시험 잘 보는 게 다르듯이 1년의 모의고사 성적과 11월 모의고사라고 할 수 있는 수능 성적이 항상 일치하지 않거든요, 이게. 되게 고3들은 치명적인 실수를 하필이면 이때 하거든요. 정말 몇몇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고3 학생들이 수능 끝나면 하는 말은 선생님 내가 본 올 한 해 모의고사 중에서 가장 못 봤어요 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사실. 제가 늘 뭐 사례로 드는 제 제자 얘기인데요. 수능 점수가 이랬어요. 보이시죠? 그죠? 아직 놀라지 마시고요. 국어가 7등급인데 그냥 일반적인 시험을 보고 와서 집에서 채점을 해봤더니 망했다 이게 아니고요. 오늘의 카드 마킹을 16번까지밖에 못한 거예요, 사실. 그럼 수능 1교시 끝나자마자 망했다는 걸 안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 수능 시험을 아침 8시가 아니라 밤 8시에 보기 시작하면 아마 아이들이 실수를 덜 하지 않을까. 근데 사실 특별한 논리적인 이유도 없이 그냥 어른들 출퇴근 시간에 보는 거잖아요. 왜 그때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튼. 그렇잖아요. 뭐 특별한 날이니 뭐 출근 늦게 하고 퇴근 늦게 해도 되는 건데. 여튼 그래요,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사실. 물론 우리 자제분들은 안 그럴 건데 99.9%는 안 그럴 건데 0.1% 그러면 어쩔 거냐고요. 여기다 대놓고 이 또한 너의 실력이니 이 점수대로 가야 돼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야, 플랜 A가 좋은 점이 이런 안정성이 뛰어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불편한 점은 얘가 그렇게 목표를 높일 수 없으니 얘는 쉽게 얘기하면 혹시 모르는 폭망 사태가 있을 수 있죠. 그러지 않아야 되지만 99.999% 확률로 그러지 않을 거지만 0.0001%의 확률로 대비해야 되는 게 대한민국의 입시니까요. 그냥 한 번 더 하면 되지 이러면 안 되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 내가 한 학기 실수했다고 해서 연세대를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게 너무 억울한 거죠, 사실. 1학년 2학기 잠깐 실수했을 수도 있고 2학년 1학기 코로나 때문에 잠깐 실수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5학기 학생부가 완벽하지 않으니 연세대, 서울대, 고대가 안 돼요, 사실은. 근데 모의고사 봤더니 실력이 너무 좋잖아요. 나도 학생부를 써보고 싶은데. 왜냐하면 수능은 혹시 모르니까. 근데 안 된다잖아요, 지금. 기회를 한번 가져봐야 되잖아요. 그죠? 수능은 그렇잖아요. 잘 볼 거지만. 가끔 정말 운 좋은 친구들도 있긴 합니다. 실력 이상의 점수를 맞기도 해요, 가끔씩. 근데 우리 아이에게 그럴 일이 일어날 거란 기대를 가지고 입시를 대하는 건 그렇게 함정인 건 아니니까요, 사실. 혹시 모르니. 얘 망하면 보험을 가져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수능이 목요일 날 보잖아요. 그렇죠? 금요일 날 이제 가채점에서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뭐 점수도 비교해보고 선생님하고 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토요일 날 성균관대, 서강대, 뭐 경희대, 한양대 등등등의 가장 중요한 대학들의 논술 시험이 치러져요. 근데 이 시험을 우리 자제분이 보러 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게요. 그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플랜 A가 망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시점에 이 학교들은 우리 자제분들에게는 어떤 거예요? 절대절명의 인생의 마지막 이거잖아요, 지금. 이걸 아무 준비 없이 간다니까. 대부분이 그래요, 다. 아무 준비 없이. 수능 전에 보는 대학이 있어요. 연세대학교. 뭐 홍익대도 있는데 일단 연세대학교. 그 기항에 나왔으니까. 논술 공부하면서 수능 성적이나 내신 성적에 준해가지고 대학을 막 레벨링을 낮추려고 하는 태도라면 논술할 필요 없습니다. 논술 시험은 연세대 시험이나 서울여대 시험이나 난이도는 똑같아요. 난이도는 똑같아요. 다만, 그러니까 연세대라고 막 어렵고 뭐 숙명여대라고 엄청 쉽고 이러지 않다고요. 논술 시험은 애들은 다 똑같은 난이도예요. 다만 보는 친구들이 달라서 그래요. 보는 친구들이. 그리고 수능은 누가 더 잘하냐 게임의 시험이에요. 그런데 현실의 논술 시험은 누가 덜 못하냐 게임의 시험입니다. 잘해서 붙는 경우는 없어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공부를 안 하거든요. 이를테면 연세대만 놓고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연세대는 이제 작년부터 이제 전형이 바뀌어서 최저도 안 봐요. 학생부터 1%도 형식상도 반영 안 해요. 그러니까 논술 100%인 거예요. 그러면 산술적으로는 그냥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냐면 수능 전국 꼴등, 내신 전국 꼴등도 연세대 합격할 수 있다고요. 2시간짜리
논술시험만 잘 보면. 그러면 이건, 그러니까 2시간짜리 논술시험만 잘 보면 어떤 친구들하고 대우를 똑같이 해주겠다는 전형이냐면 5학기 동안 굉장히 경쟁력이 아주 뛰어난 학교에 5학기 동안 다니면서 학생부가 완벽하게 관리된 애들, 그런 애들이 연세대 학종수거든요. 그런 애들하고 대우를 똑같이 해주겠다. 또는 네가 중학교 때 준비를 했는지 뭐 고등학교 때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수능을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해서 5개년 모두 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오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연세대 경영 합격하거든요. 정시에서. 그런 친구들하고 대우를 똑같이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연세대 논술시험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붙으면 대박인 거잖아요, 지금 이게. 이 정도의 시험 준비를 하려면 최소한 연세대학교 기출문제 정도는 풀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아니, 구급 공무, 아니,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가도 기출문제는 보고 가잖아요. 현실의 연세대 논술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 안 그런다고요. 안 그런다니까요. 이게 왜냐면 아이들 때문이 아니에요. 입시 환경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자, 판단을 잘 하셔서 아이들하고 얘기를 잘 하셔서 자, 여름방학부터 논술 시작할게요. 끊임없이 열심히 할게요. 그럼 16주예요. 16주도 안 됩니다. 연세대 시험까지는. 12주예요. 일주일에 한 편씩 기출 푼다고 가정해도 연세대 기출 3분의 1도 못 풀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기출도 안, 그러니까 수능으로 치면 기출 막 2번, 3번 돌려서 가잖아요. 그래도 시험을 잘 볼까 말까잖아요. 근데 이 시험은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게다가 연세대학교 논술 원서를 쓴 친구들은 대부분 성균관대 원서를 써요. 성균관대 논술 원서를 쓴 친구는 두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성균관대가 목표인 애들, 타겟팅. 여기 꼭 가야 돼! 뭐 이런 목표로 이제 성균관대를 쓰는 친구들이 있고요. 또는 성균관대에는 그냥 장수를 채우기 위해서 쓴 친구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뭐 극강의 애들이겠죠. 뭐 서울대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뭐 연대, 고대, 뭐 학종, 뭐 서너 개 쓰고, 하나는 연세대 논술 쓰고, 하나 남는 거예요. 이거 버린다고 뭐 누가 뭐 합리적이라고 할 것도 아니니, 원서비 7만 원만 있으면 되니, 그래서 성대를 하나 써놔요. 혹시 몰라서. 학종 다 떨어질 수도 있고, 혹시 모르니까. 써놓는다고요. 사실 그런 친구들은 이제 연세대학교하고 성균관대 논술을 지원하려고 준비를 하지만, 보통은 연세대만 준비를 하죠. 아니, 그냥 연세대하고 성균관대를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데, 주력은 아마 연세대에 해서 준비를 해서 논술 공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친구들이 연세대 논술 시험이 이제 10월 초에요. 시험을 보죠? 끝나요. 그리고 이제 합리적으로는 이제 남은 성균관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시험 끝나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수능 한 달 남았다. 수능 한 달 남은 거잖아요, 지금. 이게 이제 막, 조용 오는 거야. 특히 고3들은. 그리고 11월 중순까지, 수능 시험 볼 때까지, 플랜 B, 즉 논술과 관련된 그 어떠한 움직임도 없이 그냥 수능 준비를 하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A가 잘 끝나면 오케이. 그럼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근데 A가 열지 않아 버리면 이 상태에서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을 만한 최대의 시험인 성균관대 시험을 보러 가야 돼요. 그래 붙을 수가 없어요. 성대 기출 한 번도 풀어본 적이 없잖아요. 물론 풀어보죠. 언제? 금요일 날이요. 성균관대 파이널 수업을 하거든요. 하루 종일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2개씩 듣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때는 이제 막 100명 가까이 놓고 막 수업을 해요. 넘기도 하고요. 어차피 하루짜리 수업이다. 그럼 풍경을 제가 말씀드리면 정말 열심히 수업합니다. 애들이 딱 앉아가지고 꺼내주고 이러고 있어요. 가채점 확인하는 거야. 예상 등급 확인하는 거야. 시험 보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결국 성균관대에 논술 전형을 쓴 친구들 그 누구도 제대로 준비해서 간 친구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개 중에 있죠. 이걸 경험해본 애들이에요. 그래서 10월달 논술 수업을 하면 강남대성학원만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요. 다른 곳에서는 해봐야 애들이 안 와요. 이게 되게 답답하다니까요, 사실. 그러니까 학생부하고 수능은 뭐 수시냐 정시냐는 선택일 수 있어요. 물론 이 선택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수능만 해야 되잖아요. 선택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은 행복한 거예요. 하지만 준비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입시에 성공할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걸 행복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나는 너처럼 많은 걸 하고 싶어도 못하는 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문이 좋게 예쁘게 말하려고 정시에 올인해서 뭔가 좀 집중하려고 해. 안 되니까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집중한다고 확률이 높아져요? 아니잖아요, 사실은. 같이 하는 게 사실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 애들이 극강의 애들인 거잖아요, 사실은. 얘가 선택의 영역에 있는 거라면 얘는 다 달고 가는 애들이에요. 플랜 B는. 필수의 영역이라니까요. 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사실은 처음부터 갔었어야 돼요. 겨울부터 갔었어야 된다고요. 어쩌면 늦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술 전형을 한 번 더 이해시켜드리면 또 다른 희망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수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 더 잘하냐 게임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측면에서 비유적으로 설명드리면 무체급 전형이에요. 준비 상태, 능력과 무관하게 그냥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이 같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 하루 전에 수능 준비를 하는 놈이나 3년씩 수능 준비를 했던 놈이나 핸디 없이 그냥 게임하는 거라고요. 무식하게. 거기서 1등 골라내고 꼴등 잡아내는 거라고요. 논술은 안 그래요. 논술은 체급별 전형이에요. 엄청 센 애, 엄청 약한 애가 붙을 일이 없어요. 원서를 합리적으로 썼다면. 아무 이유 없이 연세대를 쓰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쓰겠죠.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니. 아니, 너는 능력이 된다고 누군가가 판단해줬다면. 그 판단이 합리적이라면. 물론 대개 이 판단들이 잘못된 경우들이 많아요. 너는 모의고사에서 서강대, 성균관대는 뭐 배치표상이 늘 합격하니까 너는 논술은 연세대를 써보자. 이게 무슨 개소리예요? 수능 공부 잘하는 거하고 논술 잘하는 게 무슨 상관인데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야, 너는 내신이 1점대 후반, 2점대 초반, 이야, 어마어마하네. 너는 그러면 성균관대 쓰자. 그럼 넌 붙을 거야. 이 또 무슨 개소리냐.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내신을 잘하는 것은 내신을 잘하는 능력이겠죠. 논술 한 번도 안 해봐서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수능하고 논술이 관련이 있다? 불행히도 대한민국 논술 시험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해서 관련이 1도 없어요. 국어 잘하는 친구들이 논술을 잘할까요? 아니에요, 사실. 여하튼 무관한 건. 근데 현실은 그렇게 써요. 물론 그 중에는 뭐 학교 선생님 중에서는 굉장히 진정성을 가지고 아이들 입시에 최선을 다하시는 분도 계셔요. 한 외고 선생님이신데요. 저한테 전화를 해서 다짜고짜 우리 반 아이들이 당신 논술 수업을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나한테 그 아이들 하나하나의 논술 리포트를 써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처음에 엄청 기분 나빴다니까요. 너무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왜 그런 약간 학원 강사들의 자격지심 같은 게 있어요. 학교 선생님 왜 나한테 하대하시는 건가? 근데 이제 들어보니 아니 내가 아이들 수시 논술 원서를 써줘야 되는데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당신이 1년간 가르치면서 참석하면서 쌓아놓은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냐. 얘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생각해보니 저한테 은인이신 거죠. 왜냐면 제가 이제 사실은 9월 달에 어머님들하고 통화도 하고 아이들하고 막 상담해서 이제 원서에 갈래타기를 해줘요. 내가 그동안 너를 가르쳐 첨삭을 해본 결과 이래저러고 어머니 제가 이 아이는 이런 해줍니다. 근데 학교 가서 딱 선생님하고 한 번 상담을 더 하잖아요. 이게 다 어그러져, 이게. 싹 다. 그러면 이제 합격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선생님은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너의 데이터를 믿겠다는 거잖아요. 자신이 있으니까. 왜냐면 저 혼자 이 아이의 글을 봤거든요.
아무도 못 봤잖아요. 근데 원서를 쓰는 거예요, 사실. 아무도 못 봤는데. 그 어떤 합리적인 판단도 안 받았는데. 그냥 내신이 이러니까. 수능 이러니까. 근데 그 선생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대체 합격률이 엄청 높아졌어요. 저는 좋은 거죠, 사실은 그러네. 여튼. 그러니까 플랜 B는 그냥 모두 다 가져가야 될 것들이에요. 다만 무조건 늦었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술 전형이 실은 아주 센 애들이 쓸 수 있는 전형은 아니에요. 일단 특목자사고에서 어떤 애들이 논술 전형 써요? 학생부에서 밀린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아니 그런 자료 자꾸 나와서 저도 불편하긴 한데 중앙대나 성균관대 이런 대학에서 이제 자료 논술 입결 자료 되게 많이 발표해요. 근데 불행히도 최근에는 이 논술 전형마저도 졸업생들 합격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사실. 수능만 그런 게 아니라 좋은 대학일수록 사실은. 그러면 이것도 불편할 텐데 사실은 가장 우리 고3들한테 제일 유리한 건 얘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특히 종합 같은 경우에는 입사관들 입장에서는 이런 판단들을 해요. 동급의 이제 성적대가 있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고3 학생들한테 우선권을 줍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경험과 무관하게 졸업생들 한 번 기회를 부여받은 세대라서 그래요. 본인은 원서를 안 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래서 졸업생들 학종 상담할 때는 그 레벨링 하나 더 낮추기. 근데 이 레벨링의 기준은 너 꼭 학교 가야 된다. 니네 후배들이 어떻게 쓰는지 알아야 된다. 그냥 학종은 니네 학교 쿼터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쿼터 안에서 움직이는 게 맞다. 그래서 니네 후배들이 어떻게 쓰는지를 보고 그보다 한 단계 낮게 쓰는 게 맞다.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반대로. 혹시 니네 선배들이 네가 쓰려고 하는 대학에 원서를 쓰는지 살펴봐야 된다. 걔는 너보다 점수가 좋을 거다. 왜냐하면 졸업생이 그렇게 썼다면, 합리적으로 썼다면 그렇게 가는 게 맞거든요, 사실. 그래서 논술 전형은 일단은 그렇게 학교에서 극강의 애들을 일단 못 보잖아요. 그 다음에 3학년의 경우는 3월 모의고사, 졸업생은 6평, 9평. 요 세 모의고사 중에서 배치표상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가 합격 가능하다는 진단을 한 번이라도 받은 친구들은 연세대학교 원서 못 써요. 붙어버릴까 봐요. 서울대가 가능하다고 스스로 판단하거든요, 사실은. 마지막까지 계속,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최선을 다하면 서울대가 열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덜컥 연대 합격하면 어떡해요? 그 정도 만족해요. 안 그렇습니다. 실제 그 결과가 나오면. 절대로. 생각해보세요. 연대 논술 썼는데 합격했어요. 근데 수능이 만점이에요. 연세대 다니실 거예요? 못 다닌다니까요. 그건 시험을 망쳐서 못 가는 케이스보다 훨씬 더 막 분하고 억울하고 이런 거예요, 사실은. 당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안 써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수능 전에 치르는 연세대학교의 논술을 치르는 친구들은 실은 연세대 깜냥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깜냥이 안 되는 애들만 쓰는 거예요, 사실은. 성균관대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성균관대도 마찬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균관대가 목표인 친구들이 있고 성균관대를 그냥 수시 장수로 채우는 친구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후자의 친구들은 대개는 앞에서 다 합격해요. 다. 앞장에 다 합격한다고. 그래서 성균관대 합격해도 나가버려요. 사실은 최근에는 그래서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전에는 특기자 전형 같은데 논술이 달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용인 자사고 애들이라든가 대원어고 애들이 엄청나게 논술 잘했어요. 걔들은 2학년 때 1학년 때 계속 논술 하니까. 지금 걔들 논술 안 하잖아요. 걔들 논술 엄청 못해요. 아무도 할 줄 모른다. 그리고 그 특목 자사애들이 다 빠져버리고 연세대나 이 성균관대 예전처럼 센 애들이 논술전형 치르지 않으니까 실은 최근에 연세대 성균관대 논술전형 합격한 친구들은 다른 전형을 합격한 친구들에 비해서 쉽게 얘기하면 실력이 떨어져요, 사실. 그래서 펑크가 안 나요. 추합이 안 나온다고, 절대로. 붙으면 완전 땡큐거든요, 이거. 내가, 이런 거예요, 사실. 그리고 논술 전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체급별 전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연세대를 쓰거나 아무 이유 없이 홍대를 쓰지 않아요. 그만한 사정이 있어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시험장에서 수능 시험을 볼 때는 네가 못 푸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논술은 절대 안 그런다. 너가 못 풀거나, 그러니까 너만 못 풀거나, 너만 풀 수 있는 문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온다. 네가 못 풀면 옆에 놈도 못 푸는 거고, 네가 풀 수 있으면 네 눈에 쉬우면 옆에 놈한테 다 쉬운 거다. 왜냐면 다 고만고만한 애들끼리 앉아서 시험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형의 특징을 잘 이해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결과값은 생각보다, 왜냐면 경쟁군들이 다른 영역에서는 엄청나게 센 애들일지 모르지만 요 영역에서는 준비를 안 하니까요, 사실은. 지금 어머님들이 늦은 게 아니고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라고. 물론 제가 결혼부터 하셨어야죠. 왜 그러셨어요? 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친구도 몇 명 있죠, 사실. 일부가 있죠. 그 제대로 배웠다면 뭐 성취도 좋겠죠. 근데 대부분 다 이때 해요, 사실은 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플랜 B가 가져야 될 덕목만 잘 가지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알겠어. 당신 얘기 알겠으니까 뭐 시험 보라는 얘기잖아. 준비하라는 얘기잖아. 그래도 의문이 하나 드는 거야. 그래, 그 시험이라고, 그러니까 전형이라고 하는 그런 건데 우리 아이가 잘할 수 있을까? 우리 애가 잘할 수 있을까? 요건 또 이제 약간 또 갑자기 또 우리 자제분들 의심 들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일단 논술 시험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한데, 어머니 입시 논술 안 배우셨죠? 모르시죠? 그쵸?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안 배우셨다는 게 필요해요. 안 배우셨죠? 그쵸? 모르시죠? 그래도 시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쓸 때 논술 시험이니까 글로 써야 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안 배우셨는데 알고 계시네. 그죠? 맞죠? 그쵸? 여기 한번 보실게요. 근데 안 배우셨는데, 확신은 들지 않지만, 그 시험을, 답을 시나 소설로 쓰면 안 될 것 같죠? 맞죠? 그쵸? 정답이에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이를테면, 시험 문제가 평화라는 주제에 맞게끔 시험 문제가 나온 거예요. 평화에 대해서 한번 써볼래? 라고 논술 문제가 나온 거죠. 근데 그걸 평화에 관련된 시나 소설은 안 될 것 같잖아요. 그쵸? 그쵸? 그리고 거꾸로 뒤집어 생각해보면 글을 쓴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채점을 할 수 있는 글의 형식이 따로 있다는 거잖아요. 이 시험의 실체는 그겁니다. 이를테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논술 시험하고 유사한 시험이 구술 시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연세대학교 구술 시험하고 고려대 구술 시험 이런 시험들은 실제로 논술 문제가 똑같습니다. 다만 논술 시험하고 구술 시험의 차이는 얘는 말로 하는 거고요. 얘는 글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다른 차이가 있어요. 얘는 지원하는 학과의 전공 관련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전공 관련 배경 지식을 묻겠다는 의도의 시험이에요. 경제학과의 원서를 쓰면 경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역사학과의 원서를 쓰면 역사 문제가 나오죠. 근데 논술은 안 그래요. 논술은 무슨 과의 원서를 쓰는지와 무관하게 시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내가 올해 논술 시험을 봤는데 경제 문제를 만났어요. 그건 내가 경제학과의 원서를 썼기 때문이 아니라 올해에 그 대학의 논술 테마가 경제이기 때문인 거야. 즉 심리학과 학생도 사회학과 학생도 그리고 철학과 학생도 경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시험은 그 문제가 사용하고 있는 주제적인 소재적인 측면의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술 시험에 채택되는 소재 주제들은 거의 무한가지입니다. 문과 학생들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테면 코비드19에 관련된 생물학 관련 지문도 나오고요. 천문학 관련 지문도 나오고요. 뭐 동양 고전, 뭐 서양 고전 막 나와요, 막. 심지어 가르치는 강사도 읽기 어려운 니체의 지문도 나오고 막 나와요, 막. 왜냐하면 알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뭘 물어보겠냐? 논리적 사고력이란 건 이거예요, 사실. 얘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얘보다 얘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것만 제대로 배우면
배경 지식, 이를테면, 우리 아이는 책을 더럽게 안 읽었는데요. 괜찮아요. 우리 아이는 국어, 특히 비문학 독해를 너무 못해요.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다고. 게다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쟁군들이 수능 전국 1등도 논술 잘하는 거 아닙니까? 상관없어요. 준비를 제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 가능성 한 번만 더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잘렸는데요. 저기 페이퍼에 있는 요 문제 한 번만 봐주실래요? 이거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실제 기출문제예요. 심지어 연세대학교 기출문제입니다. 자, 어머니들 이거 풀어보시게요.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 안 걸려서 읽으셨죠? 진짜 제가 진심으로 원고지 들으면서 한번 풀어보세요라고 하면 이 문제를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어머니들이 하고 싶거나 해야만 행동이 있다면 어떤 것일 것 같아요? 실제 이 문제를 푸시려고 하면 아마도 제시문 가를 읽으려고 하시겠죠. 그쵸? 그래야 뭘 알아야 쓸 거 아니에요. 그쵸? 그 태도는 국어식 접근 방법 또는 이게 내용을 알아야 풀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서 내용과 관련된 정보일 수 있는 제시문, 지식요, 가나다를 지워버리세요. 그러면 남는 게 어떤 단어예요? 문제와 해결책이라는 단어잖아요. 맞죠? 그렇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제시문 가나다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문제와 해결책에 관련된 문제예요. 야, 너 문제와 해결책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한번 써볼래? 이 문제예요. 그러면 진짜 질문이 뭔지 추론해 볼 수 있겠죠. 이를테면 이런 거요. 여러분들 열심히 수능 공부하실 거죠, 이제? 우리 자제분들, 그쵸?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볼 겁니다. 제가 예측해 볼게요. 여러분 자제분들의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성적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한국 2개 합쳐서, 그죠? 뭐가 문제예요? 국어가 문제네요. 맞죠? 그죠? 그럼 해결책이 뭐예요? 국어 공부를 강화하거나 열심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요거 하나 틀린 게 막힌 실수라면요. 그게 해결책이 돼요? 안 되죠. 그쵸? 그러면 이 질문은 진짜 뭘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원인이 뭔지 쓸 수 있겠지? 요거 질문이거든요, 사실은. 듣고 보니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쵸? 논리는 이렇게 상식적인 거거든요. 만약에 처음에 어머님들이 접근했던 방식대로 답을 쓰면 아이들이 그렇게 해요. 실제 상당히 많은 논술 교육 과정이 국어식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사실은. 열심히 잘 읽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홍보합니다. 논술 수업 열심히 들으면 비문학이 좋아진대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다. 저도 그렇게 홍보하고 싶은데 진짜 양심상 못하겠어요, 그럼. 1도 도움이 안 되거든요, 사실. 자, 좀 전에 어머님들처럼 만약에 답을 쓰시면 아마 800자 쓰라고 그랬으니까 한 250자씩 이렇게 쓰지 않을까요? 읽어보고 정확하게 독해해서 요약을 정확하게. 이 요약 능력이 좋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설명드린 대로 만약에 답을 쓰면 이렇게 되겠죠? 좀 전에 이 문제의 진짜 질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 원인이 뭔지 쓸 수 있겠지? 이게 진짜 질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걸 출제 의도라고 불러요. 출제 의도 이퀄 채점 기준인 거예요. 채점 기준이 뭐라고요? 답안지에 원인이라는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 보겠다는 게 채점자의 기준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면 당연히 안 나오죠. 아무리 국어적으로 열심히 읽어가지고 독해를 해서 붙여봐야 채점할 데가 없는 거예요. 얘는 채점할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크게 달라질 것 같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은. 뭐 실제 기출문제코에서 한번 또 아이들한테 읽혀보시면 금방 느낄 텐데, 야, 요게 어렵냐? 국어 독서 지문이 어렵냐?
99.999% 애들이 전부 후자라고 얘기하죠. 국어 독서집이 훨씬 어려워요. 논술지문보다. 어쩌면 논술지문은 국어는 문제를 낸 사람들이 그 지문을 다시 써요. 왜냐하면 지문에 답이 있어야 되거든요. 논술은 당연히 지문에 답이 없죠. 논리적 사고력, 추론 능력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찍어보라는 거니까 힌트 조각 몇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열심히 써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얘는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잘 보세요. 문제 보는 순간 딱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수학 문제 풀 때 뭐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 공식 같은 거를 문제를 막 보고 선지까지 다 보고 나서 이게 곱셈 공식 뭐지? 인수분해 공식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없어요. 보는 순간 공식은 바로 빵 나오는 거예요. 논술도 그래야 돼요. 보는 순간 이거 200자짜리 4개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빵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시험 볼 준비가 된 거예요. 거기에다가 내용을 얹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애들이 어떻게 배웠는지는 모르지만 엄마 나는 철학적 지문이 나오면 잘 쓸 수 있는데 경제 지문 나오면 못 쓰겠어. 그럼 망한 거예요, 사실. 그러면. 논술 시험은 그걸 묻지 않는 어떤 주제에 관련해서 깊이 있는 지식을 묻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그냥 흔히 말하는 평소 실력이라고 한 걸 채점하려고 하는 시험이라니까요. 예전에 학력고사가 수능으로 바뀌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사실은. 학력고사가 막 암기식 준비를 통해서 막 문제를 기계적으로 풀잖아요. 그래서 학력고사 대신에 수능이라고 하는 굉장히 고난도의 시험 문제를 애들이 풀게 한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거 보고 깜짝 놀라서 우와 이런 거 애들이 어떻게 풀지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수능 문제풀이 기술이잖아요, 사실은. 졸업생들이 잘하는 이유가 똑똑해서요? 아니요. 2번 풀어봐서 그래요. 그걸 막으려고 만든 게 논술시험이에요. 야, 이걸 한 1000자, 2000자, 서울대는 그때 만자 쓰라고 그랬거든요. 만자짜리 글을 쓰게 하면 설마 이걸 대비해서 막 기계식으로 막 풀겠어? 그렇게 해서 만든 시험이 이 시험이에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 득달같이 나타나가지고 이걸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거든! 이러고 알려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려대학교 전임총장이 고려 논술시험을 없애버렸어요. 왜? 이것도 이 학원에서 준비를 하는구나. 대신에 똑같은 문제를 너 말로 해. 글로 쓰지 말고. 지문이 있는 문제예요. 얘하고 똑같은 시험 문제를 말로 하게 하는 거예요. 15분 준비 줄 테니까 이거 읽어보고 와서 너 말로 해. 이런 평소의 논리적 사고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여튼 이 사고력이라고 하는 게 실은 관련된 배경 지식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문제의 의도와 기준 그리고 그것의 형식을 얼마나 잘 쓰는 평화라는 주제로 시를 쓰는 대회에 참가했는데 노벨 문학상급의 평화를 소재로 하는 소설을 쓰면 채점해 줍니까? 안 된다니까요. 근데 대부분은 제시문을 정확히 읽어야 된대요. 제시문이 심지어는 영어이든 일본어든 어떤 언어든 상관없어요. 이 문제가 어떤 구조를 원하는지만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연습만 하면 이게 그래서 사실은 가끔 어머니들 많이 좀 혹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예요. 대학마다 논술 문제가 다르다고 하는데 그 얘기는 대학마다 논술 또는 논리가 다르다는 얘기가 똑같거든요, 사실은. 이럴 수 있어요. 대학마다 시간, 문제 개수, 문제를 표현하는 방식. 예를 들면 같은 대학인데도 어떤 애는 좌장이 경영대 교수일 때가 있고요. 어떤 애는 국어교육과 교수일 때가 있고 국문과 교수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철학과 교수일 때도 있죠. 좌장이 누구냐에 따라 표현법이 달라지기도 해요, 사실은 다. 이걸 다 다른 문제라고 할 거냐. 일단 가장 전형적인 논술 문제가 이런 거거든요.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논술 문제의 기본형이에요. 가를 바탕으로 나를 설명해라 이런 문제. 실제로 설명이라는 논리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이거 설명 한번 해볼까요? 아이들한테 질문하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대답해요. 흰색입니다. 분필입니다. 원기둥입니다. 뭐 칠판에 판서할 때 쓰는 물건입니다.
저도 하나 거둡니다. 첫사랑입니다. 그리고 애들이 질문을 해요. 얘들아, 그러면 이 방금 그 설명 중에서 어떤 설명이 가장 우수하거나 가장 좋은 설명이니? 대답을 못해요. 그 질문을 바꿉니다. 얘들아, 그러면 색상을 기준으로 한 설명 중에서 가장 좋은 설명이 뭐니? 흰색입니다요. 오케이. 그러면 호칭을 기준으로 한 설명은 뭐니? 분필입니다. 그러면 정서나 감정을 기준으로 한 설명은 어떤 거니? 첫사랑입니다.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문학 수업이나 철학 수업이나 혹은 논리학 수업에서 설명하시오라는 질문을 던질 때는 이처럼 특정 기준을 주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설명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어떤 가치관이나 체계나 기준의 독창성을 엿보려고 하는 시도 때문인 거예요. 근데 논술 시험 문제에서 설명하라는 질문은 채점이 목적이에요. 채점을 해야 돼요. 기준을 주지 않으면 모든 설명이 전부 다 의미 있는 설명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논술 시험 문제 설명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이 기준을 이 대상에 집어넣으세요라는 논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대학은 이 기준을 여러 개를 줄 때도 있고요. 가나, 다라, 말을 바탕으로 또 여기를 복수로 줄 때도 있고요. 어떤 대학은 이 대상을 흔히 보통의 제시문이 아니라 그냥 시를 줄 때도 있고요. 소설을 줄 때도 있고요.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도표나 그래프를 줄 때도 있고요. 그리고 연세대처럼 그림 줄 때도 있어요. 아직까지 시도되지 않았지만 저라면 한번 시도해보고 싶은 게 사실은 음악 자료예요. BTS 음악 던져주고 나서 사실 듣기평가 우리 다 할 수 있으니까 설명해봐라라고 문제 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나왔던지 간에 사실은 이건 똑같다니까요. 어떤 경우 이 경우는 참고하라, 참조하라, 유의하라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대학은 얘를 내기도 하고 어떤 대학은 얘를 내기도 해요. 사실은. 이걸 다른 논리라고 볼 거냐인 거예요. 전혀 아니오시다는 거죠.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했는데요. 경험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논술을 그래도 잘하는 친구들이라면 복수 합격한 친구들이겠죠. 연세대도 합격하고 성균관대도 합격하고 서강대도 합격한 애들이요. 그런 애들이 매년 나와요. 그럼 그 애들은 이 대학을 각자 다 준비했겠냐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세대학교 시험 보는 놈들도 기출문제 제대로 풀지도 못하고 가는데 이 여러 대학을 다 준비했다고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논리 형식 하나 배워놓으면 다만 2시간짜리 시험은 이렇게 운영해야 돼. 100분짜리 시험은 이렇게 운영해야 돼. 800자리 구조는 이렇게 써야 돼. 이런 건 기술적으로 배워야 되죠. 마치 수능 문제에서 OMR 카드 작성하는 거나 또는 이를테면 국어도 어떤 경우는 문항을 먼저 푸는 경우도 있고 어떤 친구는 순서대로 푸는 친구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 건 연습해야죠, 사실은. 그 논리가 다르다는 얘기? 지금은 끄덕거리고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실은 9월달 정도 가면 아마 많은 소음들이 들릴 거예요. 가장 매혹적인 소음은 이런 거예요. 어머니, 우리 애가 성균관대식의 교과 표준형 논술에는 굉장히 취약한 약점이 보이는데 연세대식의 창의적인 글을 원하는 문제는 굉장히 잘 쓰네요. 우리 원서를 좀 방향을 좀 바꿔볼까요? 어때요? 엄청 듣기 좋은 얘기 아니에요? 우리 애가 성균관대는 약점이 연세대는 잘한다잖아요. 연세대 갈 수 있다잖아요, 지금. 만약에 그러면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연세대도 가능성이 농후하고요. 성균관대도 가능성이 농후해요. 그러면 수업 2개 듣게 하실 거예요. 서강대도 가능하다면 어쩔 거예요? 3개 듣게 하실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냥 그런 구분은 저 같은 사람들의 그냥 편의상의 구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그냥 논리 하나 가지고 좀 준비하면 되는 거거든, 사실. 물론 논리를 잘한다고 시험을 잘 보는 건 아니니까 시험 준비를 잘하긴 해야 돼요, 사실은. 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논술은 체급별 전형이고 그리고 실은 경쟁 환경이 그렇게 두텁지 못해서 누가 덜 못하냐 게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논술로 합격한 애들이 반드시 논술 시험에 떨어진 친구들보다 논술을 잘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사실. 그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인생 최고의 글을 썼어도 옆에 놈이 더 잘 써보면 난 떨어지는 거고요. 내가 가장 거지 같은 글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합격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더 거지 같은 글을 썼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시험들에 대한 준비를 잘 해놓기만 하면 생각보다 원서질 잘 해놓고 기다리면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는 게 사실 논술 전형이다. 우리 아이들은 실은 수능에서 느끼는 감정을 논술 시험 볼 때 느껴요. 왜냐면 문제가 어렵잖아요. 킬러 문제 같은 거 보면 와 이러잖아요.
왜냐면 수능은 그 킬러 문제를 틀려버리면 망하는 거거든, 사실은. 또는 수학 첫 번째 필이 틀려버리면 망하는 거거든, 사실은. 논술은 내가 하잖아요. 옆에 있는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애들이 그런 거예요. 어렵다, 쉽다, 또는 알겠다, 모르겠다라고 하는 건 실은 그 시점에서 주관적인 경험인 거예요. 객관적 팩트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객관적 팩트로 받아들여버려야 돼요. 이거 어렵다? 계속 어려우니까 잘 풀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실. 어차피 총점을 높여야지 점수가 나오는 거고 합격하는 거잖아요. 그럼 버릴 건 버려야 돼요. 취할 건 취하고요. 이 훈련들을 하는 게 사실은 이 짧은 기간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논술시험이 이제 앞으로 석 달 또는 넉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커리큘럼은 시즌 전체적인 커리큘럼이 되게 길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겨울부터 한 친구들은 아마 호흡을 가다듬으며 천천히 했어요. 이를테면 수능도 사탐 겨울부터 했던 친구들은 어때요? 개념 반 열심히 돌리고 2바퀴 돌리고 3바퀴 돌리고 그리고 이제 문풀반 들고 이게 순서잖아요. 지금 사탐을 시작하려면 어때요? 10월, 11월 달에 개념반을 2바퀴, 3바퀴 돌려야 돼?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개념하고 문풀 같이 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내 현실이 그런 거니까. 내 현실이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작하시면 아마 그렇게 시험 준비가 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선생님, 그러면 공부량을 좀 늘려서, 시간을 조금 늘리면, 단계 밟아가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애가 그렇게 갑자기 막 개념하고 문풀 같이 하면 따라가지도 못할 것 같은데, 전 반대. 여튼, 플랜 B는 어떤 경우에도 가성비가 낮으면 안 돼요. 제가 원하는 가성비는 딱 5시간이에요. 수업시간 3시간 반, 그리고 1시간 반의 과제 프로그램이 나갑니다. 대신에, 고3반 특히, 이 하반기에 있는 고3반은 딱 저는 10명만. 딱 10명만. 왜냐하면, 지금 이제 강남대성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이제 졸업생들이 많이 와요. 대성학원 애들이 오죠. 그런 반은 뭐 20명, 30명, 40명 이렇게 받아서 해요. 참석은 조교들과 같이 해요, 사실. 근데 걔들은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제가 무시해서가 아니라 걔들은 2번씩 한 애들이고 종합반은 수업을 듣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강사의 설명, 이를테면 강사가 대문자 A라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참석 조교가 소문자 A라고 풀어줬어요. 이걸 맥락적으로 같은 말이구나 라고 알아들어요, 걔들은. 그래서 이걸 교정하는 시간 비용이 안 들어요. 근데 고3 학생 처음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예민합니다. 거기서 혼란 비용들이 발생하고 선생님 이게 뭐면 모르겠어요 이래버립니다. 못 쫓아와요, 사실. 그래서 강사가 직접 가르치고 첨삭하고 첨삭의 결과물들이 다 달라요. 이게 수능 강사 하는데 똑같이 따라하면 모두 답이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논술은 강사의 수업을 듣고도 잘 써봐라고 하면 다 다릅니다. 어떤 친구는 채우지 못하는 친구, 어떤 친구는 과잉하게 채우는 친구, 어떤 친구는 문단이 불규칙한 친구 등등등 되게 많은 각자의 오류들이 나와요. 거기에 맞게끔 과제 프로그램이 나가야 돼요. 그리고 과제하는 방식도 다 달라야 됩니다. 이걸 다 컨트롤 하려면 더 이상은 안 되겠더라고요. 제 능력 밖에요, 이거는. 이거 넘어가면. 딱 10명. 이렇게만 해서 고3반은 그렇게. 왜냐면 사실은 그것도 제 욕심이긴 해요, 사실은. 그래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합격률이 올라가요. 합격률이. 그래서 제가 좋은 강사 소리를 듣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가 얘기하고 어머니들도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 5시간이 플랜 A에서 나오는 시간이 아니어야 됩니다. 절대. 그게 안 되면 사실 수업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를테면 이제 스타트를 했는데 애들 꼭 얘기하고 스타트를 했는데 이 수업을 듣지 않았다면 생길 수 있는 기회비용들 생각 한번 해보자. 3시간 반짜리 수업이다. 이거 한 달 동안 모아보고 2달 모아보고 3달 모아보면 이를테면 사탐 개념 2바퀴 3바퀴 돌릴 수 있는 시간도 되는 거고 문풀도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이걸 하는 거니 이 시간에 우리가 뭔가를 얻어야 될 게 분명하고 또 하나 그게 네가 그동안 했던 수능 공부 시간에서 수학 1시간 빼고 국어 1시간 빼고 이렇게 할 거면 하지 마라.
논술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입시를 성공하려고 하는 거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플랜 B는 플랜 A를 해쳐서는 안 돼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가끔 이렇게 반문하는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 진짜 저는 진심으로 숨 쉬고 밥 먹는 시간 채워가지고 공부밖에 안 해요. 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숙제할 시간이 없어요. 숙제를 못 하겠어요. 그러면 시간당 능률을 올려서라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10시간 공부하냐 9시간 공부하냐의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1시간에 10문제 풀 수 있는 걸 1시간에 15문제 풀 수 있는 능률이 만들어내면 좋은 거니까. 어떻게든. 어쩌면 그건 공부 시간을 늘리지 않고 쉬는 시간을 늘리는 게 방법일 수 있어요. 하여튼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간에 이걸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선생님한테 맡겨라. 책임지겠다. 원서도 내가 완벽하게 합리적으로 선택해 드릴 거고 그리고 갈 수 있게 만들어 줄 테니까.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수석은 모르겠지만 가능해요 사실은. 왜냐면 안 한다니까요 아무도. 주변에 한번 알아보세요. 연세대 타겟으로 뭐 2학년 말, 뭐 2학년 졸업하고부터 달려온 애들이 있는지 없어요. 사실. 또는 조금만 학교 레벨을 낮춰주고 이를테면 제가 우스갯소리를 사실은 야 서울대 연대 고대 안 갈 거면 다 홍대 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20대 청춘은 전부 홍대 앞에서 모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홍대 수능 전에 보는 대학이거든요. 여기를 원서를 썼던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인 거예요? 수능으로 홍대를 못 간다는 애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서를 썼겠죠. 합격해버리면 정시 기회가 없는데 얘를 썼다는 거잖아요. 그럼 모의고사에서 홍대가 안 된다는 평가를 나온 애들이라면 흔히 말하면 3등급도 너무 과해요. 4등급, 5등급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이 조금 수능 공부도 하고 내신도 하고 그리고 논술도 차근차근 준비했을 것 같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기 오는 애들요? 시험 당일날 처음으로 논술 문제 푸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입시 특히 논술 전형이 현실이라니까요. 이건 뭐 홍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좀만 낮춰버리면 이건 아무 준비 없이 난데없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막 9월달 원서 쓰고 나서 선생님 저 홍대 과외 일주일씩 해주세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래도 플랜 B인 거예요. 절대 수능을 마지막까지 놓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수능은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구평에서 전국 꼴등을 하더라도 수능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플랜 B를 달고 가는 거지 플랜 A가 안 되니까 그냥 플랜 B 쪽에 몰빵을 한다? 잘못된 거라고 그래요.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수업은 뭐 안정적으로 좀 진행 드릴 건데 지금 너무 오늘 원장님들이랑 시간표 원래 하나 드렸는데 2개를 달라고 그래서 어떤 시간표는 이렇게 됐고요. 3시간 반짜리 하고 1시간 반 과제, 그러니까 집에서 써오는 과제들이 있어요. 그 시간까지 확보해서 아이들하고 상의를 좀 하셔서 가능하면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세요. 버거운 게 아니라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택의 여지는 아닌 거다. 네가 이겨내야 되는 거고 다만 이게 진짜 진심으로 안 될 것 같으면 그건 한번 아이들 얘기 들어주세요. 엄마 나는 안 돼. 5시간 나는 안 돼. 이거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리하게 밀어넣는 것보다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렸고요. 혹시 뭐 오픈된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네, 어머니. 네네. 네네네. 네. 영어 지문은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긴 하죠. 근데 수능 영어를 3등급 정도 맞는 친구들한테는 불편하지 않아요, 사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국문 지문도 그 지문에 있는 모든 정보를 사용해서 문제 푸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영문 지문도 사실 스킬적으로 접근하는 법들이 좀 있어서 일단 이게 연세대학교 논술시험의 진입장벽은 안 돼요. 근데 이제 한 문제, 수리 문제가 붙는데요. 이거는 일단
1차적으로. 만약에 플랜 A 쪽에 여유가 좀 있으시면, 수능 쪽에 여유가 있으시면, 여름방학 때 뭐 인문수리 특강을 듣는 건 괜찮긴 한데요. 저는 뭐 굳이 그렇게까지, 왜냐면 수리 논술이라고 하는 게 수능과 무관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굳이 필요하다면 답안 작성하는 요령들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부딪힘이 발생하거든요. 그건 올해 스케줄로는 저는 연세대의 어떤 확신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추석 때 특강으로 좀 3, 4일 정도 들어주시면 그러면 좀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걸 미리 시간 비용을 들여서 좀 할 건 아닐 것 같다. 뭐 더불어서 수리 논술 말씀드리면 한양대 상경하고요. 건대 경영, 그 다음에 중앙대 경영, 그 다음에 이대 인문투니까 사회, 그 다음 경희대 사회, 요 계열에는 수리 문제가 붙는데요. 제가 한양대하고 건대를 같이 묶어놓은 이유는 요 대학의 수리 문제 난이도가 좀 높아요. 학교 레벨과 무관하게. 근데 이건 수리가 아니라 그냥 수학 문제예요. 수학 문제. 그러니까 수능 공부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냥 이거. 별도의 수리 논술 준비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답안지 작성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인문적인 현상들 막 붙여가지고 수학적 풀라는 게 아니어서. 근데 요 대학 경희대학교하고 이대는 그런 것들이 좀 요령이 좀 필요해요. 근데 이건 수능 끝나고 2주 있다 시험 보거든요, 이런 대학은. 굳이 뭐 미리 준비할 필요는 없고요. 왜냐면 시험 안 볼 수도 있잖아요. 원서 써놓고 안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모르는 거야, 그냥. 그리고 중앙대도 2주 있다 시험 보니까 이건 작동할 때. 그래서 실은 플랜 A 쪽에 아주 큰 여유가 있지 않는 이상 시간 비용을 많이 들여가지고 인문수리 논술 준비를 많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다만 연세대학교는 그래도 연세대니까 추석 때 특강 좀 시간이 조금 잘 스케줄링 좀 하셔서 그때 특강으로 좀 풀어주시면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질문 있으십니까? 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